그게 뭔 소리야? 남자가 아니라는 게. 얘 어디 갔어 얘? 이거 보세요. 여기서 아이디어는 당연히 일단은 이제 N항 대립이 있고 복합 대립이 있다라는 건데 N항까지는 아니고 그냥 E항 대립이긴 한데 대립각 안에서 대립각이 또 생기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대립각을 얘기를 했으면 거의 예외가 없이 꼭 뭘 시키냐면은 이제 교집합, 차집합 구분을 자꾸 힘들게 해놔요. 아시겠죠? 그리고 법지문에서 조금 잘 하진 않는데 유난히 만약에 나오면 어려울 수 있는 게 또 이제 뜻과 지시체. 이건 이제 그냥 이번 내신에서는 아마 이 지문에서는 얘하고 장난을 칠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외부 보기가 붙는 게 아니면. 근데 이제 그냥 앞으로 너희들이 볼 지문을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거의 다 화작 아닌가? 그죠? 너만 원매 아니야 지금? 그쵸? 그러니까 화작 선택자들은 3학년 때 내신 대비를 할 때도 사실상 종천고는 전범이에요. 수특 독서문학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장난칠 수도 있다. 근데 일단 냅두고. 그리고 예외 처리. 사실상 이게 예외 처리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같은 말이긴 해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말, 그러니까 포함되는 말이긴 해. 근데 이거를 내가 굳이 따로 얘기해 주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대립되는 항이 복합적으로 막 나오면은 얘가 조금 정신이 없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문에서도 지금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문서랑 사문서 두 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고 공문서랑 사문서가 각각 처벌하는 범위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거기서 예외가 뭐예요? 사문서 중에서도 의사진단서처럼 중요한 문서들은 그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들이 있고, 근데 이제 백민이도 이제 슬슬 보일 거예요. 이 아이디어들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계속 생판 처음 보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했던 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쓰인 글이기 때문에 일종의 패턴 얘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알고 이거 얘기 꼬라지를 알고 읽으면 얘네 뒤에서 이상한 짓 할 것 같은데 저런 짓 할 수도 있겠는데 요런 짓 할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시도 예측 수정 이렇게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집합 차집합 구분은 이게 보통은 이게 다른 쌤이나 아니면 너희들이 다른 과목에서 이걸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공차 뭐요 이게? 공지 차집합 아니고 공통점 차이점. 보통 이제 근데 중딩까지 그걸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그게 왜 맞아? 공집합이 어떻게 공통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왜 여기서 교집합 차집합이라고 했어? 내 이 워딩을 왜 쓴다고? 공통점이랑 차이점이 집중하면은 보통 이게 A랑 B가 있으면은 두 개의 집합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집중하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집중해야 될 건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각각 카테고리의 원소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집중해봤자 딱히 영향가 있지 않다고요. 문제 풀 때.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자꾸 예외도 아까 진단서뿐만 아니라 위조, 변조, 뭐 허위 작성 있었는데 위조는 그러니까 여기서 허위 작성, 사문서는 허위 작성 처벌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소 가지고 니네한테 헷갈리게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이라는 단어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이 집합 자체의 이름에 집중하게 하는 것 같아서 집합의 원소에 집중하라고 교집합 차집합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용어야. 아시겠죠? 빨리 이 아이디어 좀 쓰세요. 공백에. 안 쓰세요? 썼다고?
그래서 이게 근데 체감 난이도가 어렵진 않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일찍 했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백민이요? 가가 어려웠어요. 아 가 어려웠죠. 이거 가가 어려웠던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경제태랑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단어가 좀 낯설고. 그러니까 맞아. 근데 사실 경제 지문에서 보통 우리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 나오고 숫자들끼리 링크가 생기고 이러면 조금 힘든데 그 숫자 얘기만 쏙 빼면은 보통 그게 그 나머지 어려움을 가지고 오면은 그게 이제 법지문처럼 되는 거거든요. 얘가 딱 그런 거죠. 봅시다. 법, 윤리 등의 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위의 지침을 제공한다. 이 중 법 규범은 다른 규범들과는 달리 법관이 재판을 할 때도 판단해. 그리고 너네 이번 시험 봐서 알겠지만은 여기 나오는 용어들 다 니네 찾아. 다 찾으세요. 이 시험에 나왔다 니네 이번에. 이랬는데도 틀려오면 사망. 이 중 법 규범은 다른 규범들과는 달리 법관이 재판을 할 때도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볍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법, 윤리 등의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 중에서도 뭐가 있다? 법 규범이 있어. 근데 얘가 조금 그러니까 얘기를 해줬잖아. 사실은 문제를 안 냈지만 얘 뭐가 예외예요? 얘는 재판 근거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지침이에요. 얘는 근데 재판의 근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로 출제되지 않은 이유는 변별도가 떨어져서 출제가 안 된 거지. 실제로 이 지문 전체를 내용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법규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법조문 형식으로 제정하는 실정법이래요. 그 중에도 실정법이라는 게 있다. 실정법이라는 게 있다. 뭔지 모르겠죠, 아직. 그 예로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들 수 있다. 그러면서 법률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왜 이거를 그냥 일직선이나 화살표로 연결을 안 하고 지금 내가 저걸 왜 연결을 하겠어요? 내가 말발굽을 좋아해서 저렇게 쓰겠어요? 내가 지금? 어? 어? 저 기호를 내가 왜 쓰냐고.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밑에 파란 글씨 봐요. 실정법에는 법률 이외 유형도 있다. 이러잖아 지금. 그렇죠? 여기서 그냥 법률을 하나의 예시로 써먹은 거지 실정법이랑 법률이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저거 가지고도 막 치사하게 장난 잘 치거든요. 어쨌든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실정법을 근거로 판단하려면 법조문의 의미를 알아내는 법 해석을 해야 된대요. 얘네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 법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이 지문이 누가 이제 어떤 분께서 이 집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리에게는 감사한 분이다. 왜? 영양가가 많아요. 지금 봐. 그 예로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들 수 있다. 이거 약간 뜬금없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지금 일부러 중간에 껴넣은 거 티 안 나니? 봐봐. 법의 예외는 뭐였어요, 얘가? 재판 근거로 쓰인다니까? 근데 실정법 얘기하고 갑자기 국회 얘기 왜 하는데? 이거 숨기려고. 그죠? 내용상 연결이 너무 밀접하게 돼버리면은 난이도가 쉬워지거든요? 껴넣은 거 좀 의도가 이제는 보이지 않니? 이 정도 지문에서? 안 그래요? 뜬금없잖아. 갑자기 실정법에서 법률 얘기하는데 법률이 국회가 제정하는 이거 갑자기 이게 왜 하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이 문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이걸 또 해요. 티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티가 나는 것들에서 나름의 이제 패턴을 가정을 하는 거야. 자기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함정을 파네? 그러고 뭐 한다고? 어려운 지문 가서 적용해 본다고. 그래서 통하면은 얘 계속 내가 써먹으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통하고 안 통하를 찾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내가 어려운 지문에서도 이 패턴을 찾을 수 있나 없나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계속 이어진 얘기하는 거예요.
법조문에 물론 법조문에 사용된 단어들 중에서는 해석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다. 3개월, 100만 원 등이 그 얘기다. 그러나 실정법에 포함된 단어나 문장들 중에서는 해석을 거쳐야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이 여기서 해석을 필요로 하는 단어들이 있다. 실정법 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내가 이거 왜 자꾸 얘기하냐면은 이게 동일하지 않다고요. 모든 실정법의 모든 텍스트가 다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고. 3개월 100만 원 이거 해석을 필요로 해요? 그냥 숫자인데? 해석 필요 없잖아. 그러면 니한테 디테일하게 읽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 뭐 물어보겠어요? 여기에 모든 실정법은 해석 필요한 거 맞죠?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니까 얘네한테. 그러면 여기서 하루 종일 실정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얘네를 감으로 골라버려요. 이거를 실정법 그냥 계속 법 해석 얘기했으니까 법 해석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러고 고른다니까? 근데 필연이 아니라고요. 필연이 아니라고. 부분집합이라고. 그 다음에 법률의 해석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탐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래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법의 이념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법 해석을 하는 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일상에서 의미를 탐구를 하는 것. 그리고 하나 또 뭐예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법의 이념을 잘 실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참고로 2개 더하기예요. 이것도 놓치지 마. 이 짜잘한 정보 아시겠죠? 2개로 이항 대립이 잡힌다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이항은 맞는데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법의 이념으로는 정의, 법적 안정성, 한목적성, 구체적 타당성 등이 거론된대요. 그래서 이 이념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다? 뭐래요? 뭐래? 정의, 또 안정성, 그 다음에 합목적성, 그 다음에 또 뭐야? 구체적 타당성. 자, 수업 다 듣고 죽으세요. 이거 자, 이 정의 데피니션 얘기하는 거죠. 뭐야? 저스티스. 이거는 그냥 안정성. 근데 이제 이게 맥락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정성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 앞뒤에 무슨 단어가 왔냐에 따라서 여기 맥락적 의미가 더해지는 거거든. 여기서 그러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의미를 탐구하면 법적 안정성이 뭔데? 뭐겠어요? 근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관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 조문들이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안정성이 여기 사람들이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안정성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몬스 침대에서 얘기하는 안정성이 아니겠지 당연히. 법적 안정성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구분하면서 읽으라고. 여긴 뭐겠어요? 한목적성. 이거는 한목적성은 좀 알아놓으세요. 알아놓으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글자를 너무 못 썼다. 무슨 뜻일까? 그래. 추론하는 자세. 오케이. 시도, 예측, 수정. 오케이. 좋아요. 시도를 해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야. 준수야, 백민아. 아시겠죠? 뇌과학에 근거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아시겠습니까? 합 목적성이에요. 이 합 목적성이 저기 덧셈이 아니고 부합한다고. 어디에? 그렇지. 목적이 부합한다고. 그러면은 합 목적성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뭘 알아야 돼?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미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이런 짜잘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 파헤쳐서 이렇게 하는, 예전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거든요.
지금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타당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죠? 배경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논리적으로 건전하다, 그러니까 그럴듯하다. 차이가 뭐겠어요 이거? 사랑한 거는 문제가 있는 게 감. 멜리파이. 건전한 거는 무다. 무당. 이건 좀 써놓으세요. 이게 고등학생이라면 알아야 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랑 건전하다는 다른 개념이에요. 타당하다는 추론 과정이 오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건전하다는 실제 그러니까 현실과 비교해서 그럴듯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포유류는 날개가 있다. 준수는 포유류다. 준수는 날개가 있다. 논리적으로 틀렸습니까? 없어요. 그치?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론이야. 근데 사운드해요? 건전하지 않아. 왜? 포유류가 날개가 없잖아. 모든 포유류 날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거기서도 논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지. 전제를 잘못 잡은 거지, 얘네가. 근데 이 추론 3단론법 과정 자체는 맞잖아요. 이건 상식이야, 상식. 사운드예요. 사운드. 그럼 그럴듯한데 멜리드가 아니지. 당연하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대학교 가면, 여러분 대학교 갈 거죠? 대학교 가면은 교양 수업 중에서 논리학 수업 이건 꼭 들어보십시오. 아시겠죠? 그건 진짜 안 들으면 인생 손해예요. 아시겠습니까? 인생 손해라고요. 꼭 들으세요. 교양 논리, 형식 논리, 기호 논리 이런 건 꼭 들어야 돼요. 진짜로. 논리 수업이 3개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목이라고요. 예? 뭐라고? 놀이? 근데 학교마다 그 재밌는 교양 수업이 있긴 있지. 스키 그런 것도 있고. 교양 수업에 스키가 있어요. 음. 그럼 매일 스키를 타러 가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 뭐지? 다시 스키나. 학점을 주는 대신에 방학인가 언제 몇 번 가야 된대요. 거기 스키장에. 골프도 있어 그리고. 몰라 하여튼 그런 이상은 되게 많대요. 혹시 자전거 타기도 있었나요?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스낙 자전거 타기.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완전 야생한 일.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등이 거론이 된대요. 이중 법적 안정성을 실현하려면 법조문은 당사자나 사안을 달리하는 여러 재판에서 동일한 의미로 해석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뭐라 그래 지금? 여러 재판에서 뭐래? 동일한 의미. 그러니까 이게 어휘력이 좋을 때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릿속에 정보를 이렇게 딱 정리하기가 매우 유리해진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딱 요거 세 글자로 정리되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뭐야? 일관성. 그렇죠? 일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법조항이면은 이게 사례가 달라지더라도 일관적으로 적용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요. 이렇게 해석하면 구체적 타당성 인용과 저촉될 수 있는데 여기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거랑 지금 안정성이랑 두 개가 서로 충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겠어? 얘는 지금 여러 재판에서 일관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구체적 타당성은 뭐겠어요? 그러면 특정 케이스에 잘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거겠지. 그쵸? 찰떡같이 잘 써먹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구체적 타당성이나 안정성은 지금 여기서 서로 저촉된다고 했어. 근데 이제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이념이라는 같은 카테고리에 묶이는 원소들인데 둘 사이에 충돌이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 내기 좋은 주제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면 타당성과 저촉될 수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은 실정법 해석의 영역에서 구체적 타당성 이념은 법적 안정성 이념의 실현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런 그 표현이 자주 나오진 않은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보관의 우위를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이랑 타당성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구체적 타당성이랑 안정성이랑 두 개 중에서 안정성이 훨씬 중요하다. 어쨌든 그렇다면 실정법 해석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실정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법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실정법 당시 제정 당시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대요. 자, 앞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법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야. 근데 여기서 지금 뒤에서는 뭐야? 목적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럼 지금 중간에 정보 연결이 끊겼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다? 이게 분명히 어딘가 다시 연결의 끈덕지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목적 뭐래요? 크게. 하나는 적용되는 시점에 가지는 의미래. 그쵸? 그러니까 적용 시점의 의미야. 나머지 하나는 입법자의 의도래. 제정 당시의 의도가 중요하대요. 근데 입법자란 실정법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률의 입법자는 국회이고 대통령령의 입법자는 대통령이래요. 해석의 목표는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들인 해석 방법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다. 예를 들어서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을 해석의 목표라고 본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탐구하는 해석 방법을 중시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지금 해석 방법과 목표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답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 하겠어요? 의도 탐구하겠네. 그쵸? 입법자 의도 탐구하겠네. 그리고 여기도 조금 티가 지금 나는데 해석의 목표가 두 가지가 대립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국회 대통령 얘기를 이 문장을 다 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뒤에 해석의 목표는 해석 방법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잖아. 그러면은 두 개가 서로 다르긴 한데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중간에 다른 문장을 껴 넣었다라는 거 이제는 보이죠? 국회랑 대통령 얘기할 필요 있어 없어? 흐름상 없어요. 근데 왜 넣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헷갈리라고. 그래서 만약에 의도를 밝히는 걸 해석의 목표라고 본다면 의도를 탐구하는 해석 방법을 중시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목표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얘네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대요.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정법 해석의 목표는 여기 아닌데?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적용되는 방법은 법조문을 구성하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국어 어법에 따라 해석하는 물리 해석이래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물리 해석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국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문법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 계약서 함부로 읽고 준수가 1억을 벌면 나도 1억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보조사 이런 거 잘 봐야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경록이가 1억을 달라고 하면 나만 1억을 준다. 혹은 준수도 1억을 준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잘 봐야 된다고요. 백민아, 아시겠죠? 물리 해석 못지않게 중요한 해석 방법인 체계적 해석이래요. 그러니까 체계적 해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뭐래? 그러니까 물리 해석은 일단 당시의 단어랑 문장의 의미를 어법에 따라 파악한대요. 그러니까 어법을 중시하는, 어법이 문법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체계적 해석은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조문과 비교해서 파악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뭐예요? 비교하는 게 핵심이야. 근데 비교를 할 때 같은 법을 구성하는 다른 조문들은 물론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실정법의 조문들도 포함된대요. 그러니까 같은 법 플러스 다른 실정법. 이들 외에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부합하게 해석하는 역사적 해석도 있대요. 얘는 근데 뭐가 핵심이야? 뭐가 기준이에요? 응? 그치. 입법 과정에서 일어난 논의에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법조문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하는 목적론적 해석 등도 해석 방법으로서 거론된다. 그다음에 목적론적 해석 여기 있을게. 여기.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의 내용이 해석 방법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는 경우에는 해석 방법들 사이의 적용 순서가 문제가 되는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방법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나열을 쭉 해주셨어. 근데 이제 여기서 순서가 문제된대요. 대법원은 물리의 해석만으로는 법조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때 비로소 다른 해석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견해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물리 해석 이외의 여러 해석 방법들 중에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입장이 불명확하고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대요. 자, 그러면 매우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물리 해석이 일빠따다. 그렇죠? 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또 문제 출제하기 좋은 거 중에 하나가 사례 이런 거죠. 사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있어. 근데 이거를 해석한 사례를 갖다 주고 니네한테 이거는 뭐에 따라 해석했을까요?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방법들 중에 뭘 따른 건지를 니네가 알아낼 수 있어야겠죠. 왜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단 뭐 물리 해석은 아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저 세 가지 중에서 뭘로 해석했나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럼 니네들이 뭐 해야 돼요? 이거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쵸?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저 해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목적이라는 방법이 이제 밀접하게 의미가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왜 이딴 식으로 해석했지를 니네한테 찾을 수 있어. 찾는 걸 시키겠지. 이거는 내신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저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제 읽는 이 입장에서 조금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자꾸 그 위계관계를 줬다라는 것, 그리고 구분을 해주긴 해줬는데 구분한 다음에 꼭 하나를 덧붙여요. 자꾸 이렇게. 그럼 이거 뒤에 써먹게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니네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니네한테 B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내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근거는 여기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내는 거지 당연히. 그죠? 이제 보이잖아. 그죠? 이 화살표로 연결하는 거, 이 귀여운 이 지필자분의 의도가 보이죠? 예? 안 귀여워요? 다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란 글이나 기호 따위로 사람의 의사,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닥터 얘기하는 거죠.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범행 방법에 따라서 위조, 변조, 허위 작성으로 나누어진대요. 그래서 문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문서를 바탕으로 하는 범죄는 위조와 변조와 허위 작성이 있다. 위조는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문서를 만들어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생산하는 거래. 생산하는 건 좀 그런데 제작이라고 해야 되나? 작성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변조는 변경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미 작성된 문서 일부를 변경하는 거래요. 무단 변경.
그 다음에 허위 작성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 작성돼요. 이게 여러분들 독서 많이 이 지문 읽고 여러분들 국자를 대면 사실 여기서도 조금 각이 보이긴 해. 왜냐면 지금 얘 혼자 기준이 좀 달라요. 안 그렇니? 위에 거 두 개는 뭐예요? 핵심이 뭐야? 권한이에요. 권한이라고. 권한이라고. 그러니까 문서 작성, 문서 변경이 문제가 아니고 권한 없는 놈이 감히 그걸 건드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얘는 뭐야? 사실과 다르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권한이 있고 없고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가지고 봐. 권한이 있는 놈이든 없는 놈이든 허위 작성은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헷갈리기 너무 좋잖아요. 예외라니까 얘도 지금. 이게 너무 뻔히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예? 예상했죠? 이 설명 제가 할 거 읽으면서 여러분. 그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하면 그건 위조가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근데 여기 얘는 지금 사실과 다르게가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해야 될까? 기준점이 달라질 수는 있는 거지, 당연히. 너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위조면서 허위 작성일 수도 있는 거고 변조면서 허위 작성일 수도 있는 거지. 저 사이에 포함원리가 있는 포함이 될 수 있다지. 왜냐면 두 개는 지금 얘는 이거잖아, 핵심이. 권한이 있냐 없냐, 이건 없는 놈이 건드리는 게 문제예요. 권한이랑 상관없이 얘는 그냥 사실과 다르게 쓰면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지키더라도 허위 작성을 했으면 범죄일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외 처리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립가가 안 주더라도 찾을 수 있어야 돼. 니네 읽으면서 찾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준수야, 백민아? 이미 다 예상했죠, 이 설명할 거. 그 다음에 그런데 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하려면, 저기 미안한데요, 잘못 읽었네요. 허위 작성은 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해버렸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를 국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눌 수도 있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범죄가 되려면 행위를 했다는 것만은 부족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 만들어질 문서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작이고요. 행위를 에다가 플러스 사용하려는 어디야? 사용하는 목적. 그러면 뭐가 된다 이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만들기만, 저 재미로 만들었는데요? 이러면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재미로 서울대 합격증, 고려대 합격증 만드는 건 괜찮지만 어디 써먹으면 그게 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죄가 되지 않게 합격증을 합법적으로 받아야겠죠, 여러분? 근데 커뮤니티랑 퍼뜨리면 그건 죄가 돼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기서 얻는 이득이 없으니까. 허언증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치, 조회수는 얻을 수 있겠지만은 도덕적으로는 잘못됐지만 불법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문서는 작성 주체의 성질에 따라서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누어진대요. 이건 이제 그 관련 범죄고, 이 작성 주체에 따라서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누어진다. 공문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 주체에게 작성 권한이 주어진 문서를 공문서, 그 밖에 단체나 개인에게 작성 권한이 주어진 문서를 사문서라고 했대요. 그러면 얘는 예시로 뭐 국가, 그다음에 뭐 기관, 맞나? 지방자치단체, 뭐 지방 되어 있고, 얘는 개인, 뭐 단체,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하지 않은 단어인 척하면서 은근슬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그치. 얘는 두 개가 뭐가 다른 거야?
권한이 다른 거예요. 권한 가진 놈들이 다른 거야. 그러면 머릿속으로 우리가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뭐가 반짝해야지. 이게 반짝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준수야, 뒤질래? 왜 집중 안 하세요? 그래 안 그래? 뭐가 그래? 뭐가 구별해? 내가 방금 무슨 설명했어? 권한에 대해서 권한이 어쨌는데? 권한의 주체가 다르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여기서 이 권한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주어가 주체고 공문서와 사문서지만 사실은 이 겹치는 원소가 있다고요. 에? 아시겠죠? 내가 얘기했잖아. 원소가 중요하다고. 원소가. 그 다음에 공문서에 대해서는 위조, 변조, 허위 작성이 모두 처벌된대요. 얘는 그러면 위조, 변조, 허위 작성 모두 처벌된다. 사문서는 허위 작성되더라도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지 위조, 변조만 처벌된대요. 그래서 얘는 위, 변만 보통 처벌된대요. 처벌도 목적 있어야지. 그쵸. 앞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사용하려는 목적이 그냥 집에서 그냥 재미로 만들었는데 저 수공예로 만들었는데요. 이러면은 뭐 괜찮은가 봐요. 왜냐면 포토샵 연습용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포토샵 연습용. 그 다음에 아니지, 근데 그게 헌증 갤러리에 올리면은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범죄 사용 목적이 있어야 되는 사용 목적은 있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 조회수 빨리 아니 근데 문서 위조는 될 것 같아. 보통 그거 갖고 사기를 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사기는 안 되고 문서 위조까지는 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알죠 여러분? 국립대 문서 위조랑 사립대 문서 위조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했는데 사이트에서 안 되면 좀 서운할 것 같아. 아니 근데 물론 거기 막 학교 관련 뭐 이런 거는 여기 포함되겠죠. 아까 진단서가 포함되지 않을까요? 아니 말고. 그 다음에 이는 공문서 널리 사문서는 허위로 작성되더라도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음을 전제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가 만약에 작성되더라도 해악이 끼치지 않음을 전제로 했대. 그러면은 이 사문서는 허위 작성 막 제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회 부적응자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사실은? 해악을 끼치지 않음을 전제로 한대. 이 말은 즉슨 그치. if 역초는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잖아 여러분. 포유류보다 똑똑하잖아요. if 해악을 끼치면 얘도 범죄인 거예요. 그죠?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내가 내 명함에 여기 내 명함에 혼자 내가 여기 삼성 이름 적어놓는 거 그 상관없다고.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하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된다고요. 해악을 끼치면, 여러분한테 해악을 끼치면. 아시겠죠? 제가 엔비디아에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5조를 투자하세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요. 초딩이야? Fuck you. 그러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문서로서 따로 법률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허위 작성도 처벌된대요.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가 그 얘기다. 매우 중요한 거. 자, 해악을 끼치면 범죄가 될 수도 있대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추론이고요. 지문에서 지금 범위를 딱 한정해줬어. 뭘로? 법률 규정.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해악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법지문에서 니네한테 장난치기 좋은 게 그냥 비도덕하다랑 불법은 다른 거야. 비도덕이랑 불법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가 합법적으로 살아야지 이러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좋은 거지. 법은 하한선이야, 하한선.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대로 해. 이게 그렇게 훌륭한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 불법이야. 이거 훌륭한 말이 아니라고. 한선이야, 한선. 여러분, 법이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죠. 법과 도덕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진난서가 그 예이다.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사문서 위조를 했는데 법률에 규정이 되진 않았지만 비도덕적인 사문서 위조를 했다. 사문서 허위 작성을 했다. 그러면은 법에 안 걸릴 수도 있다니까. 이 지문에 의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틀려 보이는 맞는 선지 만들기 너무 좋잖아요. 맞아 보이는 틀린 선지 만들기 너무 좋잖아. 그죠? 이런 거 읽으면서 애초에 조심하라고. 여러분들 국자랄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기록으로 문서를 대체하는 것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문이 신설되었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의 조문은 다른 실정법에 의해 비해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문서에 전자기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래요. 자, 형법 조문은요, 다른 실정법에 대해서 다른 실정법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대요. 그래서 문서에 전자기록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문서 해석이 나왔는데 단순히 조문을 조작한 게 그냥 단순히 문서 위조로 처벌받는다? 그러면 너무 약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문장이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 안 했어요 혹시?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이상해 지금. 그러니까 호응되는 주어가 앞뒤에 없거든요. 이거는 출은 사절한 거예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의 조문은 다른 실정법에 비해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잖아. 그러므로 문서에 전자기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렇게 해석해버리면은 이게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논리적으로. 하므로 문서에 전자기록까지 포함된다고 하면은 안 된대. 이 구간한 것들 어떡하지? 그럼 여기서 전자기록이 뭔데? 이거겠지 뭘. 이거겠지. 앞에서 뭐라 그래요? 전자기록을 조작행위를 처벌한 법조문이 신설되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실정법에 의해서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네가 이렇게 딱 붙어야지. 왜냐면은 지금 형법 조문만큼은 다른 실정법처럼 하나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래놓고 뭐라 그래? 밑에서 뭐라 그래요? 전자기록은 문서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이랬잖아. 그럼 두 개 사이에 연관성을 여기서 명시적으로 표시를 안 했더라도 논리적으로 찾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찾아야 되냐면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형법 조문보다 다른 실정법들보다 형법 조문이 더 중요하다 혹은 더 엄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랑 지금 전자기록은 문서에 포함 안 된다랑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있다고 하잖아. 얘가 지금 하므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글자로는 표시를 안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연관관계가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 그러니까 형법 조문을 이거를 그냥 문서 위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 얘기하는 거겠지 당연히. 당연하지 않나?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분류하는지를 봐. 형법 조문이랑 다른 실정법을 분리했잖아. 그죠? 문서랑 전자기록을 분리했잖아. 여기서 힌트 찾아서 매칭 딱딱 시키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일단 넘어갈게. 이따 설명 더 해줄게. 그 다음에 어디냐? 전자기록 조작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문에 의하면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작성 주체를 가리지 않고 위작과 변작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 문서 말고요. 전자기록, 일렉트로닉 레코드에 따르면 이거는 주체 상관없이 위작이랑 변작이 처벌이래요. 위작, 변작이 둘 다 처벌이래. 주체 상관없이란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는데 지금? 주체 상관없이란 얘기를 왜 하냐고. 주체 상관 있는 얘기를 했거든 앞에서. 뭔데 그게? 그래, 뭔데 그게? 이거지 뭘. 얘는 주체에 따라서 나눴잖아요. 어딨냐? 여기 있다. 주체에 따라서 나눴잖아 이거는 지금. 근데 이거는 뭔데? 주체랑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한다니까?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니들이 찰떡같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지금 주체랑 상관없이 전자기록은 위변적 무작간 처벌된다고 했는데, 공문서, 사문서는 주체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대립각 구분 잘 해야겠구나 이 생각해야죠. 에? 척추동물이면 해야지. 척추동물이면, 그죠? 척추동물이면 해야지. 이 정도. 척추동물의 의무이자 책임이자 권리잖아요. 이 정도는 아닌가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척추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문어 아니죠? 문어 참고로 매우 똑똑하거든요. 문어도 똑똑해요. 어쨌든 이때도 사물을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여기서 매우 중요하다. 자, 처벌이긴 한데 이때도야. 이때도 그르치게 해야 된다고. 여기서 왜 이거 표현을 왜 그르치게라고 해요? 갑자기. 그르치게 갑자기 왜 이 그릇되다는 단어를 갑자기 왜 하필이면 왜 이 워딩을 왜 썼냐고. 하필이면 그르치게 이게 왜냐고. 여기 갑자기 왜 설거지하면 썼어요 이거? 갑자기 그르치게 얘기를 왜 하냐고. 니네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르치게 할 목적은 사실은 여기서 어디냐? 이거 목적 어디? 그치, 이 얘기하고 싶은 건데 대놓고 하면은 니네들이 너무 잘 풀어버리니까 숨긴 거라고요. 그래서 그르치게라는 단어를 쓴 거라고. 뜻과 지시체는 다르다고요. 숨긴 거라고, 지시체를. 너희들 엉엉 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대학 못 가게 하려고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거를 다 맞춰내야지. 다 맞춰내고 못난 놈 보내고 잘난 놈 제끼고 그러면서 대학 가야죠. 준수야, 그죠? 백민아, 그죠? 승희야, 그죠?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조문에 사용된 위작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대법원 판결에서 다루어졌대요. 다투어졌다가 아닙니다. 다루어진 거예요. 다투면 안 되죠. 대법관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다수 의견은 문서에 관한 조문에서 사용되는 위조와 허위 작성 모두를 가리킨다고 봤대요. 다수가 이야기하는데, 다수가 얘기하기를 위조 플러스 허위라고 했고, 위작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므로, 그러니까 물리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여기서 매우 중요한데, 파란 글씨 이렇게 사용 설명에서 딱 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전이었고 이 파란 글씨가 없었으면 너네가 여기 읽으면서 사실 이거를 떠올렸어야 된다는 거거든.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시도 예측 수정이라고. 그러니까 읽으면서 비판적으로 읽으세요. 능동적으로 읽으세요. 의미는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그리고 내가 특별히 니네한테 더 강조하는, 왜 강조하겠어요? 니네가 못하니까. 그 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뒤에서 나온 얘기더라도 앞에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의미랑 연관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거를 걷어내기 위해서 뜻과 지시체가 다르다는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이 논리적 오류들이 사실은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비트겐슈타인 그 뭐냐 철학적 논의나 문제 같은 것들 일단 언어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니네도 언어에 그러니까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단어 안에 알맹이가 뭔지를 생각을 하시라고. anyway,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므로 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얘네가 뭐래요? 이 다수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이 녀석들? 비교해야 된다. 위작과 위조를 동의어로 본다면 공적 전자기록의 허위작성이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공적 전자기록이 허위 작성이 처벌되지 않는데 왜냐면 전자기록에서 허위 작성 어딨냐? 처벌해요 안 해요? 허위 작성 처벌해요 안 해요? 허위 작성 처벌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지금 이거에 따르면. 이해돼요? 이해돼요? 안 한다니까 이거에 따르면. 근데 왜 그게 왜 동의어로 봤을 때 공적 전자기록이라고 앞에 주어가 적혀 있잖아요. 공적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이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밑에 파란 글씨 보면은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허위 작성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잖아. 왜냐하면 지금 이봐 여기 좀 어려운데 만약 위작과 위조를 동의하라고 본다면이야. 본다면. 오케이? 그러면 위작과 위조를 동의하라고 보면은 이 전자기록에서 이 처벌 가능한 건 뭐예요? 위작이랑 위조랑 변조예요. 그럼 허위 작성은 포함 안 돼 있다니까 여기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위작가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위작이랑 if 위작이랑 위조를 동의어로 본다면 공적 전자기록의 허위작성 처벌. 공적 전자기록은 처벌 불가돼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원하는 공부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매우 잔인하기 때문에 아주 모순적으로 다른 과목 공부를 잘해야 특정 공부를 열심히 할 자격이 주어진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골 때리는 게 전과 하려고 하면은 그 과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돼요. 뭐 하는 거야? 그 과가 안 맞으니까 전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점수를 본다니까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에 비해 소수 의견은 위조와 같은 의미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다수 의견은 지금 위조랑 위작을 동일시하는 게 아닌 거죠. 왜냐면 이걸 문제시 삼았잖아 지금 얘네들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위조랑 위작 다른 거라고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근데 소수 의견은 뭐예요? 위조랑 위작을 같은 거로 본대요. 소수 의견은. 그죠?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없지? 소수. 위조랑 위작이랑 같은 거다. 그래서 이 막 한 글자 가지고 싸우는 거 되게 유치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 사람의 징역이 가냐 안 가냐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자기록 조작행위를 처벌한 형법조문을 신설할 때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록한 입법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뭐야? 뭐 한다고? 체계적 해석 말고 무슨 해석한다고? 무슨 해석한다고? 그래! 어떡하지 이 구간못들?
하지문에서 얘기했던 거 나지문으로 데리고 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많이 했잖아. 이거는 내가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어야지. 내가 이걸 설명하자마자 백민이가 책상 엎으면서 선생님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걸 감히 왜 설명하시나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죠. 너무 쉬워서 짜증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점을 맞고 오셔야죠. 100점 맞아야죠. 100점 맞고 딱 와가지고 선생님 너무 쉬워서 짜증나요. 이러면서. 그리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적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만 처벌 대상으로 파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 의미에 따르면 저 역사적 해석을 했을 때 사적 전자기록에서 허위 작성만 처벌한다고 보았대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면은 얘를 사실 재구성을 해야 니네가 머릿속으로 지금 달라요. 반대야. 문서로 치면은 공문서는 위조, 변조, 허위 다 처벌이에요. 사문서는요, 문서에서는 위조, 변조 만 처벌이에요. 근데 소수 의견에 따르면 전자기록의 경우에는 공적 전자기록은 허위 어쩌고는 처벌하는 거 아니고 사적 전자기록에서의 허위 어쩌고만 처벌이야. 그러니까 소수 의견에 의하면 이 지금 괄호를 반대로 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다수 의견에서는 모르지. 어지간하면 모르죠 지금. 왜냐면 허위 변조 이거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에 반대하는 거는 알 수 있지. 근데 이거를 문제시했으니까 이런 게 생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채권급부 지문 설명했던 이유가 거기서도 이런 식으로 대입각을 주긴 주는데 이 지문이 좀 어려운 이유는 앞에서 지들이 대놓고 명시적으로 준 대립각도 있고 뒤에서 기록이랑 문서 얘기하면서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여기서 그 추론해야 되는 대입각이 많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이거는 아마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식화하면서 좀 머리에 힘을 주고 읽으셔야 조금 이해도 되실 거고 실제로 내신에서 내신에서 좀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게 진짜 지엽적으로 문제 내면은 아주 여러분들 행복에 빠질 수 있거든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예외 처리하는 거 힘들다고. 근데 지금 정보량도 많잖아요. 자, 사진 찍으세요. 만약 그 범죄를 처벌받는 법이 없을 때 예. 범죄를 저지르면 그건 범죄가 그러면 법이 생기기 전에는 범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보통 불법이 아니고 비법행위라고 해요. 보통. 그냥 사회적 비난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비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처벌은 안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제 저기 무이사 결정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엘리트끼리 규칙을 정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규칙은 안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뉴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 뭐 월급 올리는 거 지들이 정하는 이 뭐하는 그런 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전관예우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전관예우? 전관예우라는 말 들어봤니, 얘들아? 저 그런 거 같습니다. 전관예우 뭔지 알아요? 정관 그 전에 직책 갖고 있던 사람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판사를 했어요. 특정 법원에서 오랫동안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 이제 원래 변호사 하려면 3년인가 5년인가 검사인가 하여튼 뭐 하는 거 뭐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이 변호사를 개업을 하면은 그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건은 어지간하면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관을 예우해 준다고. 초심자 행운이 아니고 거의 국룰로 정해놓는다니까. 구급자의 행운. 얼마나 비도덕적입니까 이게? 안 그래요? 이기는 사건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맡으면 그냥 이기는 사건인지 어떻게 알아? 그 누가 결정해요? 신이에요 자기가? 재판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비도덕적이냐고 이게 지금. 근데 있다니까요 아직도. 근데 그게 왜 안 없어지겠어요? 자유주의를 좀.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판사를 했던 사람이
왜 안 해요? 계속 판사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미쳤어. 변호사면 왜 판사를 수입이 몇 배로 늘어나는데. 판사가 제일 판사가 아니 판사가 훨씬 검사가 높고 제일 배우죠. 뭔 소리? 판사가 제일 더 높고 검사 판사 변호사가 제일 많이 벌어요. 근데 왜 변호사를 안 하고 판사를 했어요 그 사람은? 일단 변호사 하기 전에 그 검사가 뭐 그거 해야 돼요. 그 몇 년 그 채워야 돼 그거. 아, 테스트. 그게 아마 개업하기 전에 그걸 해야 될 거야 아마 내 기억에. 바로 변호사 못 할 걸요? 아닌가? 변호사를 해야 판사를 쓰는 거 아니에요? 맞다. 그건 것 같다. 변호사야 판사할 수 있는 그건가 봐요. 저원짜리 변호사이고 그러면 권력을 얻기 위해 판사를 하는 건가? 그건 모르죠. 뭐 그런. 권력을 얻기 위해 판사를 해서 권력을 얻어서 권력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반대다. 변호사를 몇 년 해야 검사 판사를 할 수 있나 그럴 걸요 아마. 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갖고 하여튼 그 정관예우 얼마나 비도덕적인. 그러니까 정관예우 그 포함되는 그 사람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게. 왜냐면 공짜 승리권 1회야. 공짜 승리권 1회라고. 되도록 늙은 변호사 찾아야겠네요. 늙은 변호사가 문제가 아니라 정관예우에 해당되는 변호사를 막 수습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막 기업이나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금덩어리 주고 다이아 덩어리 주고 막 데리고 오겠죠. 정관예우 저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법 저지르고도 아하 이 재판에서 이겼구나 하면서 하하하 이러면서 신나게 행복하게 살겠죠. 다 죽여야 되는데. 정관 수술이야. 다음 주까지 셋 다 정관 수술을 해서 오세요. 이딴 성적으로는 후대를 남기는 게 모욕적입니다. 지구를 위해서라도 정관 수술을 하세요. 하지만 제 자식이 이제 이전 돌연변이 나타나가지고 저거 오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듣는 근데 그건 기대값이 너무 적잖아요. 하지만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값이 적잖아요. 근데